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사랑방입니다. 여의도 사랑방은 제가 처음 진행을 합니다. 어제 여의도 사랑방에는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이었던 한성천 씨가 출연해서 아주 충격적인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시각 2023년 11월 7일 오후 1시 20분이고요. 지금 생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재 채널을 통해서 생방으로 진행되고 있고 카메라 출동 채널로는 오늘 저녁에 이 방송이 재방됩니다. 자, 오근호 대표님을 사랑방에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 스튜디오에 여러 번 출연하셨어요. 예. 제가 오근호 대표님을 좀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근호 대표님을 알게 된 거는 지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 오근호 대표님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클린선거 시민행동이라는 걸 만들었죠. 2021년 4.7 재보궐선거 앞두고 저희가 클린선거 시민행동을 만들고요. 그때 유승수 변호사님도 같이 그래서 제가 저도 지금 거의 공동대표도 있고 유승수 변호사 상임대표인가 그렇죠? 발기에 참여하셨죠. 그렇죠. 우리 옥 대표님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시죠? 예.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은퇴를 하셨고,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교회 기숙사에서 있었거든요. 교회 기숙사. 교회 기숙사 가면 이제 강도사, 전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새끼 목사. 저희는 저는 목사 새끼. 새끼 목사 새끼가 같이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저는 그만큼 이제 좀 보수적인 어떤 그런 근본주의 이런 신앙 속에서 이렇게 성장했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시민사회 운동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사회적 책무라고 의무감이죠. 의무감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 문제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으로서 드려야 맞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오근호 대표님을 소개할 때 빼놓지 않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모시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아주 해박한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방송 시스템을 우리 옥 대표께서 여기도 와서 손봐 주시고 아주 이 컴퓨터와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프로페셔널입니다. 자, 오늘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우리가 먼저 여론조사 그러면 저희는 항상 여론조사에 전화가 딱 오면 받으면 사람 목소리만 전화 녹음이에요. 그러니까 ARS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론조사 업체 어디입니다. 누구를 A당을 지지하시면 1번, B당을 지지하면 2번. 그러니까 기계에 내가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AIS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지난 10월 22일 날 36개 업체, 여론조사 업체가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정치 여론조사는 ARS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정 결의를 했습니다. ARS는 그냥 컴퓨터가 물어봅니다. 컴퓨터가 물어보고 그리고 번호를 누르는 거죠. 오근호를 지지하면 1번, 이상로를 지지하면 2번. 이렇게 해서 이 다이얼 번호를 누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조작할 수 있다. 명백하게 조작할 수 있죠. 그냥 1번 눌렀는지 2번 눌렀는지 컴퓨터가 그 답을 이렇게 저장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1번 눌러도 그냥 2번 계속.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과가 바뀌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ARS는 누가 봐도 이거는 조작을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니 ARS는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인터뷰로만 하겠다. 그러니까 ARS를 안 한다면 기계가 안 한다면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론조사 어디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뭐 때문에 여론조사를 합니다.
홍길동을 지지하시면 1번, 네. 뭐 이러면 2점. 그다음에 연령도 물어보고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 사는 지역이 어디냐, 연령대가 어디냐, 네. 그리고 이런 거만 물어봅니다. 예, 예. 네, 당신 이름 뭡니까?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이름은 안 물어보죠. 네, 그리고 네. 남자냐 여자냐, 그다음에 또 혹시나 정당 지지도를 물어볼 경우에는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이 정도 그것도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만약에 당대표 선거가 있다 그러면 그 당대표 선거가 주요한 그 여론조사의 그 중요 조사 내용이죠. 네. 그러면 이제 당대표로 오근호가 출마했고 이상로가 출마했다 그러면 오근호가 출마하셨습니까? 이상로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 물어보죠. 예. 예, 그리고 또 순서를 바꿔서 이상로가 좋습니까? 오근호가 좋습니까? 이렇게 다음 질문자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다음 질문 그것도 순서를 네, 바꿔요. 순서를 계속 로테이션 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전화 면접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전화 면접 조사. 사람이 직접 물어보니까 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네. 편해요. 그 ARS 하는 거는 조금 네. 뭐 기계에다 대고 하는 것도 좀 기분도 언짢고 한데. 예, 그러면 이제 네. AR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인 응답자 아니면 누를 일이 없죠. 예. 그냥 끊어버리고. 기계가 네, 네. 하기 네. 때문에 바로 그냥 이렇게 뭐 예의고 나발이고 없으니까 그냥 끊어버리죠. 기계니까. 기계니까. 예. 근데 이제 사람이 전화하면 왠지 또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유교적 전통이 있다 보니 뭐 수고 많으시고 이런 얘기 좀 하고. 전화 여성 조사원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죠, 사실은. 네, 네,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 그래서 못 끊는 거죠. 예. 못 끊고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어디 응답률은 예. 그 면접 조사가 훨씬 높겠군요. 응답률은. 예, 예. ARS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냥 네. 뭐 1000통 걸면 한두 통 뭐 답할까 말까. 우리도 그냥 끊어버리고 네, 그러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바쁜데 뭐 ARS가 물어보면 네. 정광석화 같이 이제 종료부터 눌러버리죠. 예. 예, 그래서 네. 전화 면접이 그래도 비교적 뭔가 이렇게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전화 면접 조사가 진짜 함정이 있다는 거죠. 전화 면접 조사.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물어보는데 면접원이. 네, 사람이 지금은 이제 그 사람 전화 면접 조사만 하겠다고 했지만 네. 이 전화 면접 조사를 지금까지 여론조사 기관이 한 20년 가까이 계속 이 전화 면접 조사도 조작을 하고 있었다. ARS도 하고 전화 면접 조사 두 개를 다 네. 했어요. 네. ARS는 그냥 볼 것도 없었고, 네. ARS는 그냥 뭐 장난이었고요, 그냥. 네. 예. 그것은 그냥 컴퓨터로 하니까 네. 자기들이 뭐 컴퓨터의 그 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예, 네. 근데 이 인터뷰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했다는 거죠. 사람 면접원이 하는 인터뷰 조사도 네. 조작이 가능하다. 네. 네. 제가 이 사실을 이렇게 최근에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알았는데요. 지금 뭐 이 기사 내용 한번 잠깐 기사 띄워주시면. 이거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한나라당. 그러니까 2007년 8월인 거 봐서 네. 한나라당 경선이니까 박근혜 이명박 때 네, 경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지금 대통령 후보를 여론조사로 선정한 최초의 아마 지금 지구상 최초가 아닐까요? 그런가요? 저는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이거죠. 아니 전 세계 처음일 거예요. 예. 여론조사 기관 선정으로 심지어 저 때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 예선이 본선이었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면 바로 대통령이나 된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너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이지 않습니까? 노무현. 예. 길에 가다가 자빠져도 노무현이 때문이다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곧 본선이다. 경선이 네. 곧 본선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엄청난 소위 말해서 도박이라고 하면 엄청난 판돈이 걸린 거죠. 네네. 이 엄청난 판돈이 걸린 이 여론 경선 그걸 여론조사를 했다. 이걸 이제 여론조사로 해버렸는데 네. 이 여론조사를 업체를 그러면 선정해야 되는 아주 삽바싸움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네. 두 진영이 어떤 업체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결과가 바뀌게 되는데요. 어떤 업체가 공정한가 이런 것도 네. 보고 뭐 서로 예. 그 여론조사 업체 선정 기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여론조사 결과 조사를 하는데 리서치 앤 리서치하고 동서 리서치하고 중앙 리서치가 선정이 되는데요. 세 교사 네. 리서치 앤 리서치, 동서 리서치, 중앙 리서치. 이 세 업체가 선정되는 이유가 의의가 없었던 거죠. 카티 그러니까 컴퓨터 활용 전화 면접 시스템이 70회선이 넘는 곳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CATI라고 하는 CAT라고 하는 거는 보실 예. 겁니다. 예.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컴퓨터 어시스티드 텔레폰 인터뷰잉 시스템. 인터뷰잉 시스템 예. CATI 예. 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선이 70에서 넘는 곳. 그래서 회선 70%이 넘는 예. 그런 여론조사 업체가 세 군데 선정이 됐다는 거죠. 예. 자, 이게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저 CATI 컴퓨터 활용 전화 면접 시스템이 이 여론조사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심에서 이기고 민심에서 졌다. 여론조사에서 졌다. 야, 예. 예, 이게 유행어였습니다. 당심에서 이고 민심에서 졌다. 예, 여론조사에서 졌다. 여론조사에서 진 게 한근에 박근혜였죠.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이 오프라인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400표 가까이 이겼는데요. 근데 컴퓨터 투표에서는 진 거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진 거네. 여론조사에서 이 실제로는 400명 정도가 더 앞선 거죠. 그런데 그 400명 여론조사 400명은 곱하기 6이었습니다. 곱하기 6을 예, 한다. 그래서 한 2천 몇 명으로 그게 여론조사 이 400명을 바꾼 것이 결국은 여론조사 결과 400명을 바꾼 것이 결국은 6배 해서 한 2천 명 이상이 앞서는 걸로. 네. 그래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카티 시스템이 아주 지독한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 보시면 이 카티 예 이거는 뭐 이렇게 그 기사 내용이고요. 이거네. 네. 네. 자, 이 카티가 이 카티가요. 이 컴퓨터 활용 전화 면접 시스템인데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면 컴퓨터 어시스티드 텔레폰 인터뷰잉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카티가 중요한 것은 오토콜 방식입니다. 오토콜. 오토콜이 뭐냐면 전화기를 띠띠띠띠 안 누른다는 거죠. 보통은 안 누릴 필요가 없다. 거꾸로라는 거죠. 이 컴퓨터가 먼저 이 조사 대상자한테 전화해서 안 받으면 계속 다른 데 전화합니다. 네. 알아서 전화 이 번호 걸었다가 안 받으면 저쪽 전화하고. 그래서 전화해서 받으면 네. 그때 조사원한테 다시 전화를 줍니다. 네, 넘겨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거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연결해 주는 방식이죠. 네, 네.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자, 이게 이제 컴퓨터 어시스트 텔레포닝 인터뷰잉 시스템에 대한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사용 방식을 보시면 입력된 DB로 서버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내에 있는 원래 기존의 DB를 컴퓨터가 그 DB에 따라서는 전화를 컴퓨터가 건다. 예, 여론조사 대상자가 한 뭐 4만 명이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4만 명을 랜덤하게 컴퓨터가 번호를 갖다가 이렇게 그 전화를 하는데 이 DB에 저장되어 있는 뭐 4만 명 중에 뭐 한 1,000명을 조사한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DB 4만 명의 명단 중에서 전화를 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자동으로 거는 이 과정에서 1,000명을 만약에 조사한다면 그 중에 100명은 실제로는 랜덤하게 이 4만 명의 명단을 이렇게 전화번호 중에서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조작을 해주는 곳으로 전화를 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00개 중에 100개는 조작을 해주는 쪽으로 전화를 건다. 그러면 뭐 그냥 이 조사원은 어디로 거는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어디로 거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는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화하면 뭐 이 10명 중에 1명은 사실은 조작원이죠. 조작원과 대화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조작원이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전화 오면 거기가 뭐 지역이 어떠세요 하면 경기도요.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면 50대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 1번요 하고 뚝 끊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가 또 전화 오면 충청도인데요. 나이 몇 살? 40대인데요. 2번이에요, 2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직접 응답을 해줄 수도 있고요. 네. 사람이 직접 이제 그 조작 응답원이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가 계속 오는 거죠. 뭐 여론조사원들은 뭐 그 안에 그 조사원들 아마 사진 잠깐 보여주십시오. 조사원들 보이시면 이 조사원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조사원들 보면 이렇게 이거. 많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저한테 다 한 번씩 저한테 전화해도 저한테 전화한다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저하고 통화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 많은 분들이 저하고 통화를 해도 다 이제 다른 분하고 통화했다 생각하지, 이 조작원하고 통화했다 생각을 절대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100명 있으면 100명한테 내가 전화해도 절대 안 들키는 거죠. 네. 그래서 카티 시스템이 이렇게 무섭다. 그래서 얼마든지 인터셉트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카티가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됐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지금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작원 역할도 이제 사실은 조작원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목소리를 제가 아무리 바꾼다 한들 충청도인데요, 뭐 제주대요, 뭐 이렇게 한다 한들 네. 들킬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AI가 있습니다. AI. 네. AI가 대답을 합니다. 컴퓨터가 전화 걸고 답은 AI가 하고. 네. 실제로 조사원은 누구랑 대화하냐면 AI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죠. 네. 조사원이. 조사원이, 맞습니다. 이 오토콜로 이렇게 전화 면접원이 이렇게 해맑게 전화를 하고 있으면 누구랑 통화하냐면 이분은 AI. 음성 샘플링 해가지고 제 목소리를 여러 사람들의 음성을 샘플링해서 여러 사람으로 인공지능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 굳이 이제 ARS 전화 면접 조사, 이 ARS 조사가 필요 없는 게 얼마든지 이제 이 전화 면접 조사 카티로 해도 얼마든지 AI로 대응이 되니까 굳이 ARS로 이렇게 조작한다 비난을 들을 필요 없이 ARS로 하면 조작한다 비난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 면접을 하겠다 그러는데 전화 면접도 지금 기술 수준에서는 완벽하게 조작원을 이렇게 AI를 앉혀가지고 컴퓨터를 앉혀가지고 다 답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전화번호만 훔치면 돼요. 전화번호만. 그래서 이 전화번호만 훔치면 되는데 이 전화번호 훔치는 것은 그냥 간단합니다. 여론조사 업체의 이 카티 시스템에 다이얼링 하는 그 시스템, 그 프로그램 그 부분만 해킹해버리면, 해킹하거나 내부 조작을 해버리면, 네. 이 조사원들은 뭣도 모르고 조작원하고 통화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이제 진짜 네. 사람하고 통화한 줄 알지만 사실은 네. 그렇지 않고 컴퓨터가 전화 걸고 컴퓨터가 답해주는 그런 그 카티 시스템. 네. 네. 지금 그래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이렇게 해킹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잠깐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네. 제가 양정철한테 이 전화 좀 하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보겠습니다. 아마 10초 뒤에 아마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10초 뒤에 양정철이가 진짜 전화를 합니다. 이 카티가 속이듯이 지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고 있죠. 보이시죠? 양정철이라고 보이네. 양정철한테서 왔네. 이렇게 전화를 여보세요? 사실 가짜입니다. 가짜고요. 이게 얼마든지 이런 페이커가 컴퓨터 쪽에서는 다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네. 실제로는 이 화면에는 양정철로 뜨지만 또 다른 사람 아니면 다른 뭐 이런 사람한테 통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화면에는 양정철을 보여주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사회가 이제 진흥화되면서 굉장히 이런 IT 이런 시스템 자체가 편리해졌지만 거기에 따르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하는 면접원이 하는 조사는 그래도 정확할 거 그리고 정직할 것이라고 믿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전화 면접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네. 자기 뜻을 꾸는 거예요, 지금 전화 면접원도. 전화 면접원들이 앉아서 100명을 통화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이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고 이렇게 조사 대상자와 통화가 되면 물어보고 뭐 답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10%에서 20% 뭐 원하는 만큼 조작을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좀 구체적으로 그 사례, 예를 들면 좀 경선도 있고 뭐
대화선도 있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례 그래프 같은 걸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가장 미스테리하게 생각했던 미스테리한 것? 선거가 있습니다. 네. 예, 이준돌입니다. 이준돌. 이준돌인데. 예. 이준돌이가 이 당대표 선거 한 달 전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랬었거든요. 예, 지금 보여주시면 국민의힘 자기 당대표 지지도 해가지고 딱 한 달 전에 이 당대표 선거 한 달 전입니다. 네. 나경원이 15.9%, 이준석 13.1%, 주호영 7.5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바로 한 달 뒤에 당대표 경선에 당대표 선거에서 결과가 어메이징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이준석이가 훨씬 나경원이 28%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만 여론조사거든요. 네. 나경원이 28%, 네. 이준석이 58%나 됩니다. 엄청나네요. 네. 갑자기 뭔가 이 몇 퍼센트 이게 오히려 나경원이 앞서 있었는데 네.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네. 무려 더블 스코어로 뒤집어져 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이었다는 거죠. 사실. 아하, 예. 그래서 지금도 이 준석을 뭐 당대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론조사 업체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보통은 이제 평소에는 이제 여론조사 업체들끼리 뭐 A, B, C 이렇게 뭐 조작을 원하는 사람이 A, B, C가 있으면 지각각 달랐던 거죠. 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과학이 없는 거죠. A, B, C가 각각 이 조작의 물주가 다르니까 결과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다가 대선이나 이렇게 그 당대표 선거처럼 아주 중요한 선거에서는 물주가 한 명, 아주 큰 물주가 한 명이 줄을 세워버리는 거죠. 여론조사 업체들을 줄을 서시오 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조작을 하니 똑같은 결과가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줄로 여론이 조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뭐 저희가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준석이 이렇게 당 대표가 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그 치밀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여러 심지어 뭐 종편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간 신문이라든지 여론조사 업체라든지 한 3개 정도가 전부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여론을 대한민국 여론은 얼마든지 이런 방송국, 언론사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합동 작전이죠. 육해공 합동 작전으로 아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상로 대표님도 바로 차기 대권 후보 1순위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냥 뭐 언론에서 괜히 막 이상로 기자님이시죠? 이러면서 이렇게 섭외를 합니다. 갑자기 섭외를 해요. 그래서 웬일인가 갔더니만 그 종편에 나갔습니다. 그러더니만 하루 2주 있다가 갑자기 조그만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탁 나오는 거예요. 차기 대선 주자로 이상로 이렇게 하면서 뭐 7% 뭐 돌풍 이렇게 조그만하게 써놔요. 조그만 언론사가 처음부터 조선일보 메이저 언론사가 안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그만 언론사가 쓰면 한참 있다가 메이저 언론사가 자기들도 뒤따라가는 척하면서 아주 띄워주기. 이게 이제 이준석 여론 조작의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된 것은 국민 밉상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된 것은 조작의 결과였다는 거죠. 야하,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군요. 자, 그럼 뭐 어제 지난 주말에 저희 동네 매달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 모임인데 아주 착하신 분이에요. 사장님이신데 그렇게 착하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들려오는 이 부정선거 소식을 믿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으려고 안 하는가 봤더니 두려운 거야. 뭐가 두려우냐? 자기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뭐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랬지만 결국은 산업화 시대에 피땀 흘려서 이렇게 놓은 이 대한민국이 보니까 이게 가짜 나라여서 이게 아주 뿌리 깊은 부정선거의 나라여서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드시겠죠. 이게 그럼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다 이거 다 나라도 아니잖아. 뭐 그렇게 막 그런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 87년 민주화 80년을 지내고 민주화 세력이라고 한 그 세력들이 실제로는 페이크였습니다. 페이크. 가짜. 네. 가짜 민주화 세력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학생 운동권이라고 하는 그 미성숙한 그 젊은이들이 대거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말 저는 그 우파 이념도 없었고요. 심지어 좌파 이념도 없었습니다. 네.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좌파 이념에 충실한 게 아니라 이게 충실했죠. 네, 이게 충실했고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우파 정당의 그 민주화 운동 그 가들이 하는 짓을 보면 우파라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좌파 우파로 행세를 했지만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페이크 가짜였고요. 결국은 이익을 나눠 가지는 집단이었고 87년 이후에 실제로는 보수 정권이라고 하면 차라리 군사 정권이 훨씬 보수 정권이 가깝죠. 보수 이념에 훨씬 가깝고 우파 이념에 가까운 게 박정희, 전두환 이 정도 정부가 가장 보수 이념에 가깝고 노태우 때부터 87년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익정당이죠. 이익정당. 자기들끼리 헤쳐먹는 대한민국을 권력을 사유화해서 그들이 권력을 누리고 돈을 누리고 뭐 지네들끼리 기업에다가 특혜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그냥 조폭 집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87년 이후로는 사실은 정치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치가 없었고 범죄만 있었다.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예전에 제가 98년도죠. 98년도 무렵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사실은 정치인의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제가 픽업될 뻔 했는데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제의받았을 때 그때 현실도 제가 뭐 이렇게 그때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 정치가 속이고 기만하고 국민을 뭐 우롱하는 것이 정치다. 그 정치에 내가 참여해야겠냐라는 생각에서 저는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는 정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 네. 그것도 뭐 속이는 것도 뭐 이렇게 정도껏 하겠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정치가 아니고 범죄였다는 거죠. 범죄였다. 네. 예. 이제 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론조사도 못 믿고. 네.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지난번 대선 때도 네. 경선 때도 그랬고 중앙선관위의 자료를 쓰지 말자, 네. 중앙선에 맡기지 말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어떤 백약이 무효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란 말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소도둑을 잡아야 될 때입니다. 네. 외양간만 고쳐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지금 아마 선거 제도를 이렇게 바꾼다 저렇게 바꾼다 해서 전혀 백약이 무효다. 지금 87년부터 지금 무려 한 6년 가량 선거 범죄를 저질렀는데 네. 제가 87년 이 상황도 제가 들여다보니 그때 당시에 김대중 이 대통령 후보가 펴낸 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 대선 끝나고 나서 조작된 승리를 고발한다라는 책자를 발행하셨더라고요. DJ가? 네, 김대중, 평화민주당에서 네. 요런 내용이거든요. 조작된 승리를 고발한다. 김대중은 정말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 선거 무효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당 안에서는 네. 부정선거, 조작선거의 증거를 모아서 책을 한 권을 당내 이렇게 당내 그 자료로 이렇게 네.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유령 선관위 명부, 그러니까 죽은 사람, 이민 간 사람, 살지도 않는 사람이 네. 수도 없이 그냥 나오는 거죠. 수도 없이 네. 등재를 하고 그 등재한 사람들을 전부 대신 누가 투표를 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노태우가 승리를 가져갔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김대중 후보가 그때 당시에 정직했으면 선거 무효 소송했어야죠. 네. 목숨 걸고 싸웠어야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통령 후보들은 다들 선거가 끝나면 패배자도 입을 닫습니다. 그래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패배자들도 범죄자들이라서. 대선 자금의 범죄자들, 예. 예. 대선 자금의 범죄자들, 예. 그리고 또 정치 자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항상 이게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대중 선생님께서 대통령 되십니다. 이렇게 예, 조작범들이 이렇게 팔을 잡죠. 예. 이번 선거 억울하시더라도 참으시죠. 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음 이 대선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 뭐 지금 선거 무효 소송한다고 해서 막 싸운다고 해서 4년 뒤에 5년 뒤에 어차피 시간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하느니 가만히 기다렸다가 다음 차례에 대통령 되는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입을 닫아버린 거죠. 아. 예. 자, 오늘 저 방송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그러면 옛날에는 전화 ARS 그 기계음이 나와서 예.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1번 좋아하시면 1번 누르고 2번 이거 남자는 뭐 1번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ARS 조사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예. ARS 조사가 없으면 전화 면접원 조사로 간다. 예. 전화 면접 조사로 가는데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예. 왜냐하면 그 번호를 저기 우리 그 면접원이 직접 누르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번호를 누른다. 네. 그러니까 뭐 그 번호에 그 유리한 사람이 뭐 있겠죠. 유리한 네.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면 그 기다리고 있다가 저는 뭐 첫 번째는 저 충청도에 두 번째는 전라도에 뭐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한다 사람이. 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다. AI가 대답을 하면 되니까. 네, AI가 얼마든지 전국 8도 사람 다 준비하고 심지어 외국인까지 다 준비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실질적인 예로 아까 그 나경원과 그 이준석 그 경선을 보여주셨어요. 네. 예, 그 한 달 전에 한 거에서는 나경원이 그 도합부에서 15.9% 정도로 그 높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경선에 보면 나경원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니까 이준석이가 여론조사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준석이가. 네. 한 달 만에 저렇게 여론이 이렇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죠. 뭐 이준석이가 갑자기 뭐 한산도 대첩을 벌여가지고 승리를 가져온 장군이면 뭐 가능하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저렇게 한 달 만에 58.76%나 지지를 받았다. 이것은 저는 뭐 새빨간 거짓말이다. 저건 조작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 자, 이제 우리가 임박한 경선이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물론 있지만 국민힘의 경우에 그 국회의원 후보자를 경선으로 뭐 경합 지역은 경선으로 뽑고 그러잖아요. 네. 예. 역시 카티 시스템을 쓰지 않겠어요? 그 카티 시스템으로 실제로는 여론 조작하다가 걸린 데가 있습니다. 전에 그래요? 걸린 데가 있어요? 저기 전라도 어디 그 뭐 제가 정확하게 지명은 모르겠고 이 조직원들이 이 아마 그때 시장 선거였는가 어쨌든 그 선거에 후보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일당 10명이 전화 대포 전화번호 20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론을 조작하다가 딱 걸려 가지고 이렇게 경찰에 걸려가지고 수사받고 처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결국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전화 200개 번호 맞는다고 해서 200개로 전화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어떤 시에 그 전화번호로 요금을 내면 그 시의 전화로 받아서 그렇게 받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러면 굳이 200개를 만들어서 전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200개를 만들 리가 없고요. 조작범들이. 실제로는 이 카티 시스템의 그 DB 전화하는 것을 해킹하는 거죠. 해킹해서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를 돌리는 거죠. 돌려서 대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론을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다.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순진하게도 이 썩은 국민들이 썩은 줄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인 거죠. 사실. 지금도 모른다니까.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 이렇게 그 결과를 보면서 이상한데를 하죠. 아니 이쪽에는 막 7% 앞서고 이쪽에는 7% 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1000명이나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들쭉날쭉한다. 그것은 샘플링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조작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샘플링 잘못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조작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주 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고 갑갑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뭐 당장 뭐 내년 4월 10일 총선에 국민의 같은 경선한다 그러면 카트 시스템을 쓰면 공정한 저 사람이 진짜 훌륭한 후보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 선거, 부정선거, 범죄선거, 이 나라의 거짓말의 그 가장 기본이 선거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선거로 세워졌습니다. 이 선거로 세워진 이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이유는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 문제를,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하.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신 분.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본인은 부정선거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상대 후보가 그렇지. 돌아가셨죠. 네. 조병욱 박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후보가.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부정선거 한 게 아니었어요. 이기붕의 부정선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뭐였냐? 선거 무효였습니다. 네. 선거 무효하고 재선거해서 그때 당시에 좀 더 확실하게 그 해결까지 뭐 이렇게 선거 무효하시고 하야하신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네.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헌법을 개정해서 이 선거 범죄를 할 수 없도록 못을 받고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5.16 군사 혁명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나서 국가 재건 최고회의가 이 나라를 살린 거죠. 네. 그래서 70년 동안 아주 잘 굴러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이 거짓말의 문제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해법은 선거 무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를 무효화한다. 4.15 총선이든 그 앞에 대통령 선거든 어떤 선거든 선거를 단 한 번은 무효하고 그리고 무효하게 되면 결국은 그 무효의 책임을 묻게 된다는 거죠.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뭐 윤석열이든 그 누가 됐든 이 선거 무효의 책임을 묻고 그리고 나서 재선거를 통해서 나라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정보 그리고 훌륭한 해법인데 참 그 선거 무효하기가 참 쉽진 않겠어요, 그죠? 네. 제2의 건국이라고 봐야죠. 제2의 건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이 이렇게나 거짓말이 켜켜이 쌓여 있다 보니까 뭐 사기 탄핵이니 뭐 사기 방역이니 뭐 그다음에 뭐 군수 비리니 뭐 온갖 비리들 다 있지 않습니까? 뭐 LH 사건이니 뭐 하여튼 대한민국의 모든 그 뇌물과 범죄와 이 근원에 결국은 이 선거를 훔친 범죄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최초의 그 범죄로부터 이 모든 악이 파생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선거를 훔치는 이 범죄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범죄자들을 낳았고 지금까지 대통령들 87년 이후의 대통령들 전부 다 범죄자 된 거죠. 전부 범죄자로 그다음에 거기에 정치에 가담한 선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범죄자로 다 그냥 범죄자의 사실 이런 범죄자 굴레를 씌고 있는데 뛰어넘어야 되는데 결국은 뛰어넘는 방법은 죽는 수밖에 없다. 선거 무효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았어요. 이 전화 그 면접원이 직접 하는 그 조사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이번에 알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제7공화국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6공화국이 출범할 때가 87년, 87년 그 직선제 요구하면서 그때 6.29 선언으로 제6공화국이 됩니다. 5공화국에서 6공화국으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아주 급조하게 한 석 달도 안 돼서 불과 이렇게 헌법이 개정이 됩니다. 5년 대통령 단임제로 개정이 되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그 이 헌법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모순을 많이 만들었던 거죠. 특히 이제 선거의 문제에 있어서
강력한 처벌 조항을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대통령 직선제를 하면 이 직선제 속에서 아주 심각한 폐단이 나올 거라고 모든 악의 근원이 거기서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선거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헌법 차원에서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선거가 이렇게 그 국민이 보지 않는 방식은 아무것도 허용할 수 없다는 아주 큰 선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 독일 같은 경우도 그냥 과감하게 그 이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는 위헌 판결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 오늘 뭐 좀 새로운 사실 알았고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가 그 나라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신입에 한 말씀 좀 하십시오. 제가 뭐 많이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저는 그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80년대 학생 시절과 90년대 대학생 시절을 거쳐서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인들 거짓말 너무 많이 합니다. 거짓말이 그냥 일상입니다. 그냥 거짓말이 음식입니다. 음식. 그냥 그래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 그 거짓말의 대가를 저희가 치르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선거 문제만큼은 거짓말로 치를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제 거짓말을 일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친구도 거짓말하고 뭐 뻥치고 뭐 과장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허풍치고 이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이 거짓말들이 모여서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우리 자유시민들 지금 생각이 있는 시민들은 이 거짓말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있으니 이제 거짓말을 척결하고 뿌리 뽑는 그 일에 우리 시민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 선거 범죄를 뿌리 뽑는 그 일에 모든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조그마한 책무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도덕을 잡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각자 자신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오건호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접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